혹시 지금 매달 고정된 월급에 만족하며 살고 계신가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지쳐 나만 빼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 같다는 억울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정보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500억 자산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두 딸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남긴 눈물로 쓴 유언이자 투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유산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불안감은 사라지고 압도적인 부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500만 원으로 500억을 만든 주식 투자법을 진정 체득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분명 대박 나실 겁니다. 평범한 의사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 남들과 똑같이 평범했지만 가슴 속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 단돈 500만 원 소액 투자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련이 닥쳤습니다. 피땀 흘려 공부했던 의사 국가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하며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을 맛보았죠. 그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함을 반드시 돈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의 투자는 폭발적 성장을 거듭했고 30이 되기도 전에 자산 10억 원을 달성하며 젊은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의 자산은 50억, 100억을 넘어 마침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5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재테크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500만 원이 500억 원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단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잔인한 반전을 준비합니다. 49세,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암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였기에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주치의가 50세는 장담하지만 51세는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다니.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울부짖는 대신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어 자신이 평생 터득한 주식 투자 노하우, 부동산 투자 성공 비법, 그리고 500만 원으로 500억 만들기를 가능케 한 부의 속성을 정확한 사실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딸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인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는 단순히 투자 전략이나 종잣돈 굴리는 법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데 필요한 마인드셋과 돈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소액 투자자이든 재테크 초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자 아빠의 불변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영상 속에 담긴 핵심 키워드와 투자 원칙은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폭발적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황금 같은 비밀을 지금 바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500억 자산가가 밝힌 3가지 투자 비법의 정체. 그가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만들어낸 핵심은 3가지 투자법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가치주 투자, 두 번째는 수익가치주 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입니다. 특히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산 가치주 10%, 수익 가치주 10%, 그리고 시크리컬 가치주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가 그를 500억 자산가로 만든 진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자산 가치주 투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배 이하이고 자기 자본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을 스크리닝한 후 재무상태표에서 순연금과 토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장부가액보다 현재 가치가 훨씬 높다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법의 장점은 급격한 주가 하락 위험이 적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언제 주가가 오를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익 가치주 투자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영업이익률 10% 이상,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 주가 순자산 비율 1.5배 이하, 총자산이익률 7% 이상, 시가총액 300억 원 이하인 종목을 선별합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이익률을 확인하고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체크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향상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 가치주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돈을 벌게 해준 것은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였습니다. 경기가 순환하는 업종에서 경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투자법입니다. 철강, 비철금속, 광어, 유리, 석유, 화학, 섬유, 종이펄프와 같은 전통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업종은 경기 변동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데 바로 그 사이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가장 높지만 수익 기대치 역시 가장 높습니다. 업종이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는지, 그 기업이 경기의 바닥에 있는지 확인한 후 유가증권 보고서를 통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수익 구조를 이해합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의 수익을 예상하고 거기에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해서 목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챕터 2. 500억을 벌고 나서야 깨달은 돈과 삶의 진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500억 원을 벌고 나서 깨달은 사실들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이 돈을 쓰는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품이나 고급 자동차, 최고급 손목시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옷은 중저가 제품이면 충분했으며 가족과 함께 쓰는 평범한 대형차를 15년 넘게 타고 있었습니다. 요리가 취미라서 식사는 직접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식비도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쓰는 재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의사 국가시험에서 떨어져 친구들보다 뒤처졌다는 분함을 돈으로 따라잡겠다고 결심했고 정말 열심히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의사는 수입을 덧셈으로 쌓아가지만 투자자는 돈을 곱셈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보다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생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돈이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조기 은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입니다. 한때 전업 투자자가 되어 매일 게임과 마작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했지만 반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경제적 자유 생활은 정말 심심하고 지루했습니다. 무직이 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생각보다 일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챕터 3. 큰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투자의 본질. 그가 가치주 투자에 눈을 뜬 것은 25세 무렵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가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 같은 미국의 투자 대가들이 가치주 투자를 추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것이 투자의 왕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가 발행한 주식 총량의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가치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매일 바뀝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은 결국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반드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가보다 높이 평가받는 주식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 주식도 있습니다.
본래 지닌 가치보다 싸게 평가받는 저평가 주식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가치주 투자의 본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주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식 차트를 보지 않을 때도 있었고 가장 적게 매매한 해는 1년에 4번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가치주 투자자는 주가를 자주 보지 않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가 한참 지지부진하거나 미실현 손실이 늘어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고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는 편이 좋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년 동안 경제적 자유 생활을 해보면서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단기 트레이딩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챕터 4. 실전에서 돈을 벌게 해준 수익 가치주와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 전략. 수익 가치주 투자에서 그가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돈가스 전문점 가치아를 운영하는 아크랜드 서비스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막 상장한 터라 시가총액이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초소형주였습니다. 그는 효고현 히메지시의 병원에 근무했는데 근처에 가치아가 있었습니다. 싸고 빠르고 맛있어서 매일같이 드나들었고 데이트할 때도 가치아를 자주 이용하면서 그 가게의 장점에 대해 열변을 토했을 정도였습니다. 통상 경기가 후퇴하면 외식 산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리먼 쇼크로 경기가 크게 후퇴했던 당시 외식 산업의 주식은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싼 가격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가게에서 먹어보고 좋은 식당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고현에서 오사카, 교토까지 상장한 외식 업체의 점포를 맛집 탐방하듯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는 대강 수집할 수 있지만 오감을 이용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상이 좋은 기업은 유가증권 보고서의 재무제표에서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크랜드 주식은 매수한 주가의 10배를 넘긴 다음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 산 것이 초저가 전략으로 성장하는 업무용 슈퍼를 운영하는 고배물산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려고 나설 무렵 주목했습니다. 효고현 카쿠가와시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 보니 꽤 이름이 알려졌는데도 조립식 주택 같은 간이 건물이었습니다. 본사를 보고 피터 린치가 본사가 검소한 회사일수록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고배물산의 실적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점 확대에 대비해 창고를 신설한 시기여서 설비 투자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었고 주가가 저렴한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배물산의 주식을 산 뒤 주가가 3배 오르자 모두 매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성급하게 매각한 감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영업을 확대할 때까지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에서 대성공을 거둔 종목은 나무라 조선소였습니다. 나무라 조선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조선 업계는 오랫동안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았습니다. 선박 가격이 100인데 제조 비용이 120인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선박은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소모품입니다. 반드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만들수록 돈을 벌지 못하는 왜곡된 가격 설정은 언젠가 시정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상대로 선박 가격이 130으로 올랐고 실적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크리컬 가치주는 경기가 순환하는 업종에서 경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투자법입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철강, 비철금속, 광어, 유리, 석유, 석탄, 고무, 화학, 섬유, 종이펄프와 같은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한마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업종입니다.
시크릿컬 가치주는 경기 변동에 연동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싸게 사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별화가 어렵고 회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 업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서로 엇비슷한 수준의 기업이 모인 업종이 많습니다. 시크릿컬 가치주 투자란 결국 수익 가치주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자산 가치주 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사는 투자법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성장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시크릿컬 가치주를 사야 할 타이밍은 자산 가치주와 같은 수준 혹은 그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때입니다. 시크릿컬 가치주는 경기 순환에 맞추어 서서히 성장 속도를 올려나갑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평가가 높아지고 한층 더 빨리 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주만큼 급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수익 가치주보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수익 가치주의 안정적인 성장은 원칙적으로 흑자폭이 늘어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면 시크릿컬 가치주의 성장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적자 결산은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 요소지만 실적이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했을 때 시장 반응은 훨씬 더 커집니다. 코로나 시기 마스크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던 때 수량이 늘어나서 가격의 경쟁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수순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또 인기를 부르지만 일단 진정되면 단숨에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업종에서 일어나고 이 시기에 파도를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챕터 500억을 만든 매도 타이밍과 실전 투자 전략의 핵심.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요? 매도 판단은 매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솔직히 종목마다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목과 투자법에 적용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입니다. 주식을 살 때 근거 없이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수 이유와 미래 전망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의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 그 경우 주가가 올라가므로 지금이 살 때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수한 뒤 시나리오가 빗나가면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물론 시나리오가 빗나갔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팔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는 팔아야 합니다. 둘째, 더 좋은 주식을 찾았을 때입니다. 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특히 시크릿컬 가치주 투자에서는 살만한 주식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언제 오를지 알 수 없지만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자산 가치주에 투자하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그냥 묵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 후 더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나왔을 때 갈아타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팔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기대치가 더 크다면 망설이지 말고 팔아야 합니다. 셋째, 단기간에 너무 올랐을 때입니다.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다시 폭락하기도 쉬우므로 단기간에 급등했다면 기본적으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한 종목이 일정 기간 매매된 주식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되던 종목이 갑자기 2천만 주까지 급등하면 안전하게 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타이밍은 주가가 꼭지점이나 바닥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늘었을 때는 그만큼 투자자의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선수급 투자자들이 빠지고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쉽습니다. 이상적인 주가 상승 패턴은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서서히 오르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상승하는 주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팔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지만 이런 패턴의 주식은 여전히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호재가 나오고
주가가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팔 때입니다. 반대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당황해서 팔아버리는 일입니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져버리는 것을 투매라고 합니다. 본래는 저가 매수 기회인 폭락장에서 반대로 팔아치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가는 매일 바뀌는 것입니다. 눈앞에 등락에 휘둘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일본 내각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는 평균 4년마다 순환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확장과 후퇴입니다. 경기가 확장하는 기간은 대부분 후퇴하는 기간보다 길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오를 때는 완만하게 오르지만 후퇴할 때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크리컬 가치주가 이런 경기 순환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 파도에 정확히 올라탈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돈 덕분에 수많은 불안이 사라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본은 노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 다시 투자해서 불로소득하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노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일을 통해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편이 훨씬 더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식 투자라는 다른 벌이가 있다는 사실이 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언제든 일을 그만두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려면 결국 가치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싸졌을 때 사는 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기 순환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시크리컬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 순환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잘 통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같은 업종이 모두 경기 순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들 업종에서 경기가 바닥일 때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하면 경기가 회복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면밀한 기업 분석입니다. 유가증권 보고서를 통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의 수익을 예상하고 거기에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해서 목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이상 어쨌든 돈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분명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멋진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 지식을 얻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주식 투자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을 세상에 남길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00만 원을 500억 원으로 만든 그의 투자법은 재현성이 뛰어납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투자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500억 원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식 투자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또 하나는 스스로 고안한 방법을 충실히 실행에 옮긴 덕분입니다. 평일에 보통 일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의 투자법은 일하면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들고 주가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보지 않는 편이 좋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주식은 정말 재미있고 사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 투자에 도전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목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매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어려워하지만 사실 핵심만 파악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부채를 확인하는데 특히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구분해서 봅니다. 단기 차입금이 많으면 곧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뜻이므로 위험 신호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도 중요한데 이것이 60% 이상이면 재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 자산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장부가액으로 얼마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자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토지라면 장부가액보다 현재 가치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의 추이를 먼저 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데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이 10% 이상이면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회성 손익 때문에 왜곡될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을 제외하고 기업의 진짜 실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계속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 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 채권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설비 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투자로 현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차입금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목을 고를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렸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사서 손해를 보느니 충분히 검증한 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직접 발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업체라면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소매업체라면 매장을 방문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제조업체라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본사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읽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신문의 경제면을 매일 읽으면서 경기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특정 업종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가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곧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입니다. 반대로 특정 업종이 호황이라는 기사가 넘쳐나고 텔레비전에서도 다루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철강업체에 투자한다면 철광석과 석탄 가격을 주시해야 합니다. 화학업체라면 원유 가격이 중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 원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환율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원화 약세가 유리하고 수입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이라면 원화 강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손실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잃으면
다시 100만 원을 벌어야 본전이지만 50% 손실을 보면 100% 수익을 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관리가 어렵고 수익률도 평범해집니다. 그는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개, 30개 종목을 보유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스스로 그 기업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업종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의 주식만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 업종이 어려워질 때 모두 함께 떨어집니다. 철강, 화학, 소매, 제조 등 서로 다른 업종의 주식을 섞어 놓으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를 적절히 섞어 놓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감주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방어주가 버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손절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가 틀렸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지만 그 돈으로 더 좋은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물론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는지, 업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을 살 때마다 왜 샀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는지,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 기록해 둡니다. 몇 개월 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는 왜 성공했는지 분석하고 실패한 투자는 왜 실패했는지 복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자 실력이 조금씩 향상됩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식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주식은 위험하다며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역발상 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합니다. 배당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익원입니다. 특히 가치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 5%가 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주가 상승과 별개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은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성향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높으면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는 놀랍습니다. 연평균 2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500만 원은 정말로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0년 차와 20년 차의 차이보다 20년 차와 30년 차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곧 자산입니다. 조급하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복리로 불려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세금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배당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가족에게 증여해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때문에 투자 전략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다가 수익 기회를 놓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소문이나 찌라시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톡방에서 떠도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려고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반대로 떨어뜨리려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기업이 발표하는 공시 자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같은 것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참고는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변화를 보면 매매 시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트는 결과를 보여줄 뿐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트 패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낮은 가격에 팔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투자에서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판단을 피하려면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내심도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좋은 종목을 샀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오히려 더 살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법니다. 업종별로 봐야 할 포인트도 다릅니다. 제조업체라면 설비 가동률과 재고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률이 높고 재고가 적으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가격 인상 여력이 있습니다. 소매업체라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전체 매출이 늘어도 그것이 새로운 매장 개설 때문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매장의 매출이 늘고 있어야 진짜 성장입니다. 금융업체라면 대출 건전성을 봐야 합니다. 고정이하여 신비율이 높으면 부실, 대출이 많다는 뜻이므로 위험합니다. 경쟁 구도도 중요한 분석 요소입니다. 그 산업에 몇 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독과점 구조라면 가격 결정력이 강해서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치열한 경쟁 구도라면 이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경쟁이 심해져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나 인허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기존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경영진의 능력과 성실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계속 늘리고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자기 회사의 미래를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속 팔고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영진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도 고려 대상입니다. 성장기 산업인지 성숙기 산업인지 아니면 쇠퇴기 산업인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성장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도 높습니다. 성숙기 산업은 안정적이지만 성장률은 낮습니다. 쇠퇴기 산업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구조 조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주로 성숙기 산업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은 어떤지, 원자재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거시경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산업과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 통제의 결합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 쌓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 통제는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실수도 해보고 손해도 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면서 꾸준히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 생깁니다. 500억 원을 만든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꿉니다. 인내심을 갖고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국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갉아먹는 뇌 속의 배신자를 해부합니다. 주식을 팔자마자 다음 날 곧바로 상한가를 친다. 혹시 오늘 아침도 이 저주 같은 경험 때문에 가슴을 치셨나요? 누군가 내 매매 기록을 몰래 훔쳐보고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의심해 본 적 분명 있으시죠? 지금부터 당신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 아니, 정확히는 왜 돈을 벌 수 없는지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건 외부 요인이나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머리, 당신의 뇌 속에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겪었던 일화를 들어보셨나요? 1720년 남의 무역회사 주식에 투자했던 그는 처음에는 7,000파운드라는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현명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 주가가 미친 듯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도파민과 코르티솔이 폭발했습니다. 나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포모와 탐욕이 그의 천재적인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죠. 결국 그는 최고점에 다시 뛰어들었고 역사상 최악의 거품 속에서 현재 가치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절규는 바로 당신과 우리의 투자 실패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 같은 당대 최고의 작가도 이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은광 주식으로 이미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이성적인 확신 편향에 사로잡혀 매도 타이밍을 계속 놓쳤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깡통을 차게 된 후에야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노년까지 펜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돈 앞에서 멍청한 판단을 반복했을까요? 정신과 의사이자 투자 심리학 전문가인 리처드 피터슨의 말처럼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며 우리의 원시적인 뇌 구조가 현대적인 자본시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내가 맞았어 라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미 물려버린 주식은 언젠가는 본전이 오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 손절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불안감, 초조함, 탐욕, 후회의 감정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4가지
치명적인 심리적 편향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이 투자 심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 뇌 속의 배신자를 통제할 때만이 당신은 뉴턴과 트웨인의 비극을 피하고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승리와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는 이 감정의 덫을 해부하여 손실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투자 성공 비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는 주식 투자 전략.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가 낮은 가장 흔한 원인은 시장 전체에 만연한 특정 회사나 산업에 대한 비관주의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관주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로 가격이 싸지기 때문입니다. 낙관주의야말로 합리적 구매자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투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전통적으로 감정은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졌으며 판단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듯이 훌륭한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감정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감정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직관을 억누른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투자자는 본인의 감정에 들어맞는 정보에만 집착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자주 무시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투자자가 시장의 행동에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초보 투자자일수록 더 심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보합세일 때는 초조해하고 강세장일 때는 득이양양하게 굴고 급격한 침체장일 때는 극심한 의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감정은 투자자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는 투자하는 대상마저도 바꿔버립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은 자기 보호 자세의 전형적 특징으로 이때는 기존 자원을 지키고 손해를 피해가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행복, 성취감, 만족,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확신, 낙관주의, 자신감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투자자는 정보 검색 과정을 단순화해 의사 결정의 복잡성을 줄이려 합니다. 행복할수록 고정관념 같은 인지 지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적게 처리하고 선택의 순간에도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행동 측면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현재의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피하고 봅니다. 반면에 부정적 감정일수록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고, 프로세스와 관련이 높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지나칠 정도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손실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투자자일수록 높은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피하는 방법을 잘 익힌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투자자들은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더 빨리 학습했습니다. 이런 특유의 행동으로 인해 긍정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이득을 거두었습니다.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 실패를 부릅니다. 행동 재무학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편향 가운데 하나는 성공적인 주식보다 실패한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입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 투자자는 실패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이익을 본 주식은 금세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실패한 주식을 파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고통스러운 후회가 밀려옵니다. 후회를 피하려는 마음에 투자자는 언젠가는 주가가 반등해 처음에 매수 결정이 옳았음이 증명되리라고 희망하면서 패배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합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곧 내려가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기회가 있을 때 이익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성공적인 주식은 금세 팔아치웁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투자자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곧잘 편향된 결정을 내립니다. 투자자들은 흔히 감정 관리를 감정 억제와 혼동합니다. 억제란 대개 억누른다는 뜻을 의미하기에 위험합니다.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털어내기 전까지 계속 남아 판단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행히도 감정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대개는 교감신경계의 활동 증가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감정의 원인을 상황적 요인과 중립적인 사실로 돌릴 수 있게 되자 판단할 때도 감정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즉,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중립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런 감정이 의사 결정에 만드는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에는 기존의 보유 자산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만들어내고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에서 계속 리스크를 떠안게 합니다. 즉, 실패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합니다. 분노는 자신의 재무 선택에 대해 약간의 낙관주의와 통제감, 확실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분노한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타이밍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슬픔은 투자의 리스크 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며 트레이딩을 자주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찬 투자자들은 대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행복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처럼 낙관적인 전문가들이 전하는 긍정적인 예상을 쉽사리 신뢰합니다. 투자할 때 후회, 분노, 슬픔, 두려움, 행복감이 느껴진다면 이런 감정 때문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챕터 2. 탐욕이 부르는 투자 실패의 진실.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가 놀이 같고 투자가 재미있다면 10중 8구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좋은 투자는 따분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탐욕은 인간이 재무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욕을 7대 죄악의 하나로 설명합니다. 부처는 탐욕을 인간이 겪는 모든 실망감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에 빠진 투자자는 과도하게 거래하고 너무 늦게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 실사는 충분히 하지 않기에 재무적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탐욕에는 생물학적 근거 외에도 과잉 확신, 통제의 환상 즉 자신은 물론이고 외부 환경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상태, 하우스 머니 효과 이익을 얻고 나면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려는 심리와 같은 여러 심리적 편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달아 이익을 보고 난 뒤에 생기는 탐욕은 자만심을 부추깁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해 탐욕은 이익에 대한 욕구, 귀중품의 추구의 동기, 리스크 경시, 다다익선이라는 생각 등 온갖 요소들이 수렴한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탐욕은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인간 행동의 일반적인 단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익 잠재력이 높은 주식을 찾아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투자가 선사하는 짜릿하면서도 중독성이 높은 재미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 늘 동행하기 마련인 탐욕을 조절하는 것은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난제입니다. 투자자들은 탐욕으로 인해 사기에 현혹되고 순식간에 상승할 주식을 찾아다니며 그도 아니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탐욕을 억누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탐욕을 억누르지 않으면 결국에 번 돈을 다 잃게 되는데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비합리적인 결정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과도한 행동이 발생합니다.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탐욕과 두려움을 비롯한 강력한 감정은 투자자가 리스크 회피나 리스크 추구에 빠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예측 장치로 작용합니다. 인간은 신체의 느낌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예측 신호로 이용하려면 고도의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 능력을 기르고 더불어 감정에 영향을 받았던 최근의 결정들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의사 결정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의사 결정을 중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은 이를테면 심호흡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일지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인 의사 결정을 줄여주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메시지는 상식에서 멀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흥분을 느낀다면 잠시 뒤로 물러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초조한 심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거나 잠재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민하거나 평소보다도 재무적 위협 여부를 더 자세히 관찰하는 식으로 비합리적인 리스크 회피 행동을 내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는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이런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의사 결정에 문제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 불안감을 줄이거나 자기 훈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최근에 거액의 이익을 얻어서 자화자찬하게 되거나 자만심이 생겨나고 리스크를 더 많이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는 뒤로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혹시 신중한 리스크 통제는 무시한 채 잠재적 수익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자신의 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와 현재의 시장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과도한 감정에 빠졌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 분위기를 표현할 때 언어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어조를 사용한다면 리스크 회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표현할 때 긍정적인 어조를 사용한다면 리스크를 과도하게 감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자신이 감정에 치우쳤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한다거나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꼭 투자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단어 사용 빈도가 높으면 주식 시장이 그 다음 주에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정적 단어의 경우는 그 반대였는데 부정적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어조의 경제 뉴스가 연달아 보도되면 일반적인 투자자의 감정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송이 보도되는 동안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극도로 긍정적인 뉴스 보도가 나가는 동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집니다. 워런 버핏은 2004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으로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장에 참가할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노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빠졌을 때 본인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본인은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챕터 3. 과잉 확신이 수익을 날리는 이유. 버크셔 해서웨이의 2000년 연차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선명하고 분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다수 시장 참가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경계선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쉽게 번 거액의 돈만큼 이성을 취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짜릿한 경험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자신도 모르게 무도회장의 신데렐라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무도회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다시 말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기업에 계속해서 투기를 하면 언젠가는 그 주식이 호박과 쥐로 변하고 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나는 파티를 단 1분이라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 흥에 취한 참가자들은 자정이 되기 몇 초 전에 무도회장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춤추는 무도회장의 시계에는 초침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강세장이 지속되다가 거품이 일 때 거품이 꺼지기 전에 나는 주식을 팔고 나오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거품이 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리병은 전투에서 몇 차례 성공을 거둔 후군
지휘관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승리를 이끌었던 운이 거만함, 자기 만족, 적에 대한 고정관념, 새로운 전술을 무시하거나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2000년대 초에 인터넷 종목에 거품이 낀 것이 분명함에도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 행진이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자만의 예로 이보다 좋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아름다움, 뛰어난 운동 능력 등 외적인 척도에서 성공을 이루고 어디 가나 찬사를 받는 사람은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만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감정 가운데 하나인데 자만 뒤에는 대부분 큰 손실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자만에 빠지게 되는 첫 단계는 연이은 투자 이득이나 찬사입니다. 본인이 독특한 재능, 기술, 지식 덕분에 높은 이득이나 많은 찬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것이 끈질긴 과잉 확신의 패턴이 생겨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잉 확신에 빠진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비대할 정도로 키웁니다. 초기에 꾸준히 높은 성공을 거두면 투자자들은 자기 실력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차후에도 계속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에서도 처음에 연달아 이긴 사람일수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자신감이 배가 됩니다. 강세장에서는 거의 모두가 돈을 벌리다. 강세장일 때 투자에 첫 발을 내디딘 아마추어 투자자는 본인에게 주식을 고르는 재능이나 기술이 있다고 금세 믿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두가 천재입니다. 처음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시장이 악화될 때도 주식을 매수하는 행동을 그치지 못하는데 이는 투자 초기에 본인의 실력을 믿는 태도가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잉 확신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과잉 확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인간은 패배보다는 승리를 더 기억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대다수 전후 사정을 다 안 다음에는 본인의 예견 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과거에 즉했던 내용을 틀리게 기억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잘못된 결과는 통제에 불가능한 상황 탓으로 돌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의 선구안과 전문성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성공하면 자기가 판단을 잘했기 때문이고 실패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자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과잉 확신은 투자자들에게 특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과잉 확신 편향에 빠진 투자자들은 본인이 고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거래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리스크를 과소평가합니다. 헤지펀드 컨설턴트인 스티븐 드로브니가 1994년에 손실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탄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순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을 누린 다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과잉 확신은 적수가 없는 킬러입니다. 얼마나 성공을 누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가다듬고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게 흘러갈수록 위험한 부분은 어디인지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이 변동성과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유 포지션에 불리한 정보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현실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며 신중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자산관리 기법을 이용하며 언제라도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신감은 대개 경험을 통해 학습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능숙하게 기르고 더 나아가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자신감을 기릅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이 가진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손실이 발생해도 털고 일어서는 회복력이 깔려 있으며 자신감이 있기에 투자자는 적시에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확신과 자긍심을 본질적으로 이해했을 때 길러집니다. 그리고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때 학습됩니다. 자신감은 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겼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특성 즉 높은 자기 확신, 적극적으로 맞붙는 태도, 결단력은 능력과 경험이 쌓일수록 발전됩니다. 시장에 맞서 오만하게 굴지 않게 본인의 능력을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신감이 언제라도 건강하지 못한 과잉 확신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자신감은 겸손하고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으며 확고합니다. 과잉 확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입니다. 과잉 확신은 실수에도 외부 환경 탓을 하며 우연한 성공도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자찬합니다. 과잉 확신과 자신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과잉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게임을 할 때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과잉 확신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수많은 실수를 일으킵니다. 과잉 확신에 빠진 사람은 결과가 나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하고 결과가 좋으면 자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얻을 때가 아닌 이상 피드백에서 학습하지도 못합니다. 실수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편인데 다 알고 있던 거야. 다음에 더 잘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지식의 향상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여주고 과잉 확신의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외에도 시간이 소모되기는 하지만 투자 일지 작성이 중요합니다. 투자 일지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사고 과정, 즉 타당성, 결정 즉 행동, 손익 유무 즉 결과를 계속 기록으로 남깁니다. 투자 일지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 사고, 방식의 패턴을 고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율을 지키기 위해 투자 일지를 씁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과정을 밟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투자자를 채용할 때 열정과 겸양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열정은 강력한 보상 시스템의 산물이며 겸양은 과잉 확신의 해독제입니다. 더욱이 실수에서 배우고 바른 방향으로 열정을 유지하려면 양심적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비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지만 겸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결일 것입니다. 또한 겸양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투자에 뛰어들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도록 목표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과잉 확신이나 자만이 드는 사람들은 투자 일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챕터 4.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투자법. 두려움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투자자는 성급한 심지어는 잘못된 재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단히 압도적이기에 이성, 인내심, 판단력을 억누릅니다. 극심한 수준이 아닐 때도 두려움은 걱정을 초래하고 생각을 흩어뜨립니다.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두려움은 재무적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투자자들은 매물을 쏟아내는 공포 매도를 하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예기치 않게 급락하면 패닉에 빠집니다. 자신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두려움이 언제나 투자자들에게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끌어모은다면 오히려 두려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닉은 백해무익합니다. 두려움이 최고조로 치닫으면 패닉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별개의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패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두려움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자연스러운 호흡, 땀, 두근거림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닌지 자신이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은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생각하는 방식과 반응 방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유부단, 분석마비, 압박감 증가, 패닉, 그리고 대개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냅니다. 셋째, 두려움은 패닉과 다릅니다. 두려움은 행동에 앞서는 감정 상태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관찰합니다. 패닉은 사후 반응의 감정이며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넷째, 두려움을 느낄 때도 냉정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수준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경험을 통해 가격 변화의 성격을 읽는 능력을 기른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인식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침착하게 뒤로 물러서 위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회복력을 가라앉힐 줄 아는 용기는 경험, 연습, 정신적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본인의 감정적 반응까지 포함해 투자의 모든 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면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의 핵심 특성입니다. 주식 시장이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경제 전문지가 이런저런 잠재적 위험을 걱정할 때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려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는 우려의 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이 깎아지른 벼랑처럼 아슬아슬해 보이자 시장 관찰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약간의 감탄과 약간의 공포심을 표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 상승이 주춤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매수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은 상승장에 발생하는 우려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근시안적인 투자자의 눈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강한 불안감은 오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생물학적인 특성상 극심한 두려움을 겪는 동안 방출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단기적 사고에 치중합니다. 두려움은 융통성 없는 단기 사고를 이끌어내고 판단력의 유연성을 저하시킵니다. 두려운 사건을 겪은 뒤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량이 낮아지고 극심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투자자들은 과거 위험하다고 여겼던 종목에서 염가, 매수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시기는 훌륭한 매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대개의 투자자는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 추가로 단기 손실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미래를 앞질러 예상하면서 미리 겁을 먹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손해가 막심한 포지션에 더 이상 고통스럽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위해 당장이라도 주식을 내던집니다. 매수자 처지에서 생각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쏟아내는 주식을 사는 일도 감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투자 여부를 고민하게 되면 불안감으로 인해 마지막에 가서 주저하는 태도, 어림짐작하기, 분석마비, 지나치게 고민하기, 미루기, 진입, 두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 회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다수 투자자는 가격 확인서를 본 다음에야 매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즉, 시장이 반등을 해야 그때 쫓아가서 삽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하락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고 상승 종목은 미래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투사 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주식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할 때는 투자를 피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쳐 상승장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진입이 늦어진 탓에 장기적인 실적도 평균 이하로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일이 다 그렇듯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즉 시장의 불안감이 높을 때 감정적인 용기를 발휘해 주식을 매입하는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패닉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극도로 높아져 패닉에 달하면 시장이 폭락합니다. 이런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조언은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치솟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좌우되어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에게 용기 있게 풋옵션을 파는 사람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리스크 인식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면 노련한 투자자들은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 적극 활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두려움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최적 수준의 리스크를 제대로 감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특히 다가올 것 같은 부정적 사건을 무서워하며 그 일이 다가올수록 팔고 싶은 충동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부정적 사건을 예상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손절매를 감행합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투자 손실을 보고 나면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투자자들은 침체장 염가에 거래되는 종목을 매수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최상의 염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시장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패닉을 구별하고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입니다. 챕터 5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한 최종 전략.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4가지 심리적 편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의 덫, 탐욕, 과잉 확신, 그리고 두려움과 패닉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후회, 분노, 슬픔, 두려움, 행복감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지 파악하고 그 감정이 의사 결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다면 중요한 투자 결정을 최소 24시간 이상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중립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투자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신의 사고 과정, 투자 결정의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포지션을 구축할 때는 왜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명확히 적어두십시오. 주기적으로 이 일지를 검토하면 자신이 반복하는 실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 확신을 방지하고 겸양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뉴턴과 마크 트웨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을 탐욕이나 두려움 때문에 바꾸지 마십시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만약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최소 48시간의 숙고, 기간을 가진 후에 결정하십시오. 넷째, 시장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빠졌을 때는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극도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지만 패닉의 벽을 타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연달아 이익을 본 후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공을 누린 다음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좋게 흘러갈수록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감과 과잉 확신을 구별하십시오. 자신감은 겸손하고 현실적이지만 과잉 확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입니다. 여섯째,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신이 시장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관찰하십시오. 지나치게 긍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면 리스크를 과도하게 감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면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곱째, 실패한 주식을 빨리 정리하고 성공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십시오. 대부분의 투자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처분 효과에 빠져서 실패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성공한 주식은 금세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후회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8째, 강세장에서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기에 쉽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월스트리트의 격언처럼 강세장에서는 모두가 천재입니다. 하지만 약세장이 오면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성공이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믿으면 시장이 악화될 때도 계속 매수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9째, 거래 횟수를 줄이십시오. 탐욕과 과잉 확신에 빠진 투자자일수록 거래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는 따분한 투자입니다. 투자가 재미있고 짜릿하다면 10중 8구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고 일단 매수한 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10째,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시기는 훌륭한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매수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쏟아내는 주식을 사는 것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인간의 뇌는 주식 투자를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쉽게 압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4가지 심리적 편향을 이해하고 극복해야만 가능합니다.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과잉 확신과 자만을 경계하고 두려움과 패닉을 구별하여 기회를 잡으십시오. 천재 과학자 뉴턴도 노벨상 수상자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투자 일지를 작성하고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시장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하십시오. 성공한 후에 더욱 조심하고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패한 주식은 빨리 정리하고 거래 횟수를 줄이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승리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 일지를 꺼내 오늘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